한국이 이 정도였다고요? 여기 지금 전 세계가 한국으로 인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대학원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에반 톰슨이라고 합니다. 학부 시절 유럽 각국을 순회하며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고 대학원에서는 유엔 산하 기후 포럼의 자문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저는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에너지 독립 전략이야말로 세계의 기준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중동산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가 에너지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유럽형 모델이야말로 정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MIT에서 열린 미래 에너지 포럼은 그동안의 신념을 세계 무대에서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포럼은 세계 30여 개국의 공과대 및 정책대학원 석박사생이 모여 자국의 에너지 자립 전략과 기술 혁신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고, 참가 자체만으로도 세계적 주목을 받는 행사였어요. 특히 올해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 대응의 균형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향한 각국의 기술적, 제도적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기에 저 또한 발표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포럼 첫날, 차가운 봄비가 케임브리지 캠퍼스를 적시고 있었고, MIT 메인 강당 내부는 일찍부터 각국의 연구자들로 붐볐습니다. 각자 국기를 패치로 달고 온 정장 차림의 발표자들이 335 조를 이뤄 발표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고, 주최 측은 현장을 오가며 리허설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벨라루스 출신의 학생, 막심 코르셰프. 그는 브뤼셀과 민스크 양쪽에서 에너지 전략학을 전공한 이중 석사과정생으로 유럽연합 내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주최 측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인물이었어요. 막심의 발표는 명쾌하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그는 유럽의 탈러시아 에너지 전략을 치밀하게 정리하며 독일과 폴란드, 핀란드가 어떻게 가스 파이프라인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지를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프랑스의 원자력 기술과 네덜란드의 북해 풍력 자원 운용 사례를 언급하며 자립에 가까워진 유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정제된 언변에 빠르게 몰입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발표 말미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굳이 별도의 항목으로 아시아 에너지 정책의 불균형이라는 제목을 띄웠고, 슬라이드에는 한국, 일본, 베트남이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은 천천히지만 확실히 자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 특히 한국은? 글쎄요, 지속 가능한 체계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사실상 전무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도 거의 없습니다. 그는 이어서 구체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석유 생산량 제로,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 97%, 석탄 수입도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전력 생산의 28%가 석탄에서 나오고 있죠. 원자력 발전소는 국민 반대 여론으로 신규 건설이 사실상 마비 상태고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024년 기준 에너지 자립률 16.4%. 이건 자립이라기보단 생존에 가까운 수치 아닙니까? 그는 한 장의 슬라이드를 넘기며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불안정 요소가 북쪽에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통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LNG 수송선을 몇 주 동안 기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이걸 에너지 전략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청중 중 몇 명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고 그는 그 반응을 즐기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으로 뭔가를 보완하려 한다지만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는 중국산, 풍력 터빈은 유럽 기술의 후발주자, 수소차는 과도기적 기술이라 불리는 마당에 그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말에 의문이 듭니다. 산업 구조를 보면 오히려 기술 종속 상태가 더 가까워 보입니다. 발표는 점점 공격적이 되었고 막심의 말투에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조롱의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을 잘 포장한 기술 소비국에 가깝지 진정한 기술 창조국은 아닙니다. 재난이나 전쟁, 국제 수송망 마비 같은 외부 충격이 닥치면 한국의 에너지 체계는 첫 번째로 붕괴할 것입니다. 마치 과포장된 스마트폰처럼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취약한 시스템이죠. 그 순간 포럼장 안은 어색한 정적 속에서 슬그머니 웃음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옆자리 참가자와 눈을 마주치며 씁쓸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깊이 연구해본 국가는 아니었지만 그토록 붕괴 가는 국가로 단정 지을 만큼 허술한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벨라루스는 자국의 에너지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타국의 취약성을 그런 식으로 단정 짓는 모습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한국 대표석에 앉아있던 학생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에너지공학을 전공하고 MIT 교환연구원으로 참가한 조윤정이라는 이름의 석사과정생이었어요. 막심의 도발적인 발언 직후 저는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지 궁금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침묵하거나 민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는 아주 조용히 고개를 들고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발표 시간에 단상으로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지 않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천연가스도 없고 대규모 수력 자원도 없습니다. 땅도 좁고 사계절이 뚜렷하며 북쪽엔 정전 상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을 위기로 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다층적인 방식으로 에너지 독립을 실현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시장.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2024년 기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부 청중은 그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감정에 기대지 않고 정확한 수치를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34.8%. 즉, 전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전기차의 3대 중 1대 이상은 한국 배터리를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의 백업 전력, 심지어 대규모 태양광 단지의 야간 전력 공급까지. 그 핵심이 바로 한국 기술입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주요 배터리 생산국들의 점유율 그래프가 등장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이 차례로 등장했지만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한국이었어요. 이어지는 그래프에는 전고체 배터리, 고속충전 기술, 배터리 수명 예측 알고리즘 등의 항목에서 한국 기업들의 특허 등록 수치가 나열되었습니다. 여러분,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저장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변덕스러운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태양이 비추지 않는 밤, 바람이 멎는 정오, 그때 필요한 전력을 저장하고 배분하는 기술이 바로 K배터리입니다. 단지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의 신뢰성과 효율성 자체를 통제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순간 몇몇 유럽 참가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유럽은 풍력과 태양광 보급에서는 앞서 있지만 ESS 기술만큼은 한국에 의존하는 현실을 떠올린 듯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한박사후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으로 그녀가 제시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곧 이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소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수소차를 미래의 가능성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미 그것이 현재의 일상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스크린에는 도심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수소충전소 이미지가 떴고 실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의 위치와 설비 사진이 나열되었어요. 이들 시설은 전기차 충전소처럼 임시로 설치된 장비가 아니라 정식 건축 인허가를 거쳐 설계된 상설 인프라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23년 세계 수소차 시장의 51%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시장의 과반을 혼자서 만든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닙니다. 한국은 수소차를 개발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달릴 수 있는 도시,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유지보수할 수 있는 산업망까지 완결형 생태계를 구축한 나라입니다. 그녀는 발표 중 처음으로 조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자동차만 잘 만들어선 안 됩니다. 충전소 없으면 그건 박물관 전시물일 뿐이죠. 한국은 그 박물관을 현실로 바꿨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강조했습니다. 수소는 단지 운송수단의 연료가 아닙니다. 철강, 화학, 고온 공정 산업에서 탄소를 대체할 유일한 수단입니다. 한국은 그 가능성을 가장 먼저 이해했고 가장 먼저 투자했습니다. 2030년까지 수소차 82만 대, 수소 트럭 3,000대, 수소 버스 2만 대 보급이 목표입니다. 이미 수립된 계획이며 정부, 기업, 지자체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어떻습니까? 질문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도전과 자부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유럽권 교수들과 참가자들 중 일부가 반사적으로 미소 지었어요. 그건 우리가 더 잘 아는 분야 아닌가 하는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고 몇몇은 이미 슬라이드에 어떤 수치가 등장할지 예측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윤정은 그들의 반응을 모두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곧장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네, 영국, 덴마크, 독일 이 나라들이 해상풍력 강국이라는 사실 맞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해를 중심으로 조성된 해상풍력 단지들은 현재 유럽 전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단순한 풍력 터빈 설치가 아닙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바로 부유식 해상풍력, 그 중에서도 수심 100m 이상의 심해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기술 이야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입니다. 청중 중 일부가 얼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부유식 풍력은 기술 장벽이 높기로 유명했고 세계적으로도 아직 실증 단계에 머무르거나 연한 수심 50m 이내에 제한적으로 시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고정식 풍력은 바다 바닥에 터빈 기초를 박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수심이 깊어지면 구조물 무게, 해적 고정 방식, 파도 진동, 유지보수 비용까지 모두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는 아직도 해상풍력을 연한 수심 30에서 50m 이내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의 동해와 남해는 깊고 해저 지질은 복잡하며 연안에서 20km만 나가도 수심 100m가 넘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처음부터 부유식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환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울산 해상지도 위에 붉은 원으로 표시된 해상풍력단지 개발 예정 구역이 떴고 오른쪽에는 82GW라는 숫자가 크게 박힌 구조물이 시각화되어 있었어요. 울산 앞바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곳에 세계 최대 규모 8.2기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획이 아닙니다. 실증 터빈이 이미 설치되었고 환경영향평가, 해양공간관리계획, 어민협의까지 모두 마무리 단계입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 도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바람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바다를 발전소로 바꾸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육지를 덮고 있다면 해상풍력은 바다의 풍경 자체를 바꾸는 중입니다. 그 순간 청중석의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필기 중이던 유럽 출신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그는 스웨덴 출신이라고 밝혔고 작은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해상풍력 유지비가 엄청나게 높을 텐데요. 상업성 측면에서 지속 가능합니까? 조윤정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해상풍력을 단지 전력 생산이 아닌 새로운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 해양, 전력, AI, 로봇, 드론이 융합된 종합해양에너지 산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지비를 줄이는 AI 기반 자동 진단 기술, 해양기상 예측 알고리즘, 무인 수중 점검 드론까지 한국은 기술 하나로 이 산업을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복합 산업 생태계입니다. 그녀는 마커를 집어들고 조용히 축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것은 대한민국의 전력 구조 전환 곡선입니다. 이 데이터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지며 수치가 적혔습니다. 2007년 석탄 발전 비중은 43.1%였습니다. 2024년 30.2%까지 낮췄습니다. 13%포인트 감소입니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비율은 3.1%에서 10.5%로 증가했으며 ESS와 스마트 그리드 도입에 따라 전력의 활용 효율성 자체가 개선되었습니다. OECD 평균 상승률보다 빠릅니다. 그녀는 마커를 다시 잡고 아래에 작은 막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잘 아실 유럽 국가들의 한국 에너지 기술 수입 의존도입니다. 2023년 기준 유럽 내 17개국이 한국산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 중이며 이는 유럽 전체 배터리 수요의 27%에 해당합니다. ESS용 배터리의 38%, 전기버스용 배터리의 41%가 한국 기술 기반입니다. 순간 청중석에서 웅성임이 일었습니다. 일부 유럽 참가자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노트북을 다시 열고 데이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녀는 말을 이으며 판서를 계속했습니다. 스페인 북부 해안에 설치된 ESS 백업 시스템, 독일 함부르크시 정부가 운영 중인 도시형 태양광 배터리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프랑스 리옹 대학교의 수소 셀 연구 실증센터, 이 모두에 한국 기업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에너지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고요? OECD 최하위권이라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수많은 유럽 프로젝트들은 대체 어디서 기술을 조달하고 있습니까? 조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분명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유럽이 스스로 기술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가장 핵심이 되는 에너지 저장 기술, 고효율 배터리 셀, 수소 전환 모듈 그리고 AI 기반 그리드 제어 시스템까지 모두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그녀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다시 그래프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정부가 추진 중인 플로팅 수소 생산 기술의 모듈 설계는 한국 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북부에 설치된 자가발전형 마을 프로젝트에도 한국의 ESS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유럽 내 재생에너지 연계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술 의존도는 평균 33%입니다. 이것이 의존이 아니라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벨라루스 대표 막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턱을 괴며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고 옆에 있던 네덜란드 학생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어요. 조윤정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했고 그것을 가장 치열하게 상용화했으며 지금은 세계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독립하지 못했다면, 한국이 기술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유럽은 지금처럼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마커를 내려놓고 천천히 뒤를 돌아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너지 독립은 수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 강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교수진은 저마다 무거운 얼굴로 메모를 멈췄고 몇몇 유럽 대표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뒷줄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는 인물이 있었어요. 모두가 시선을 돌렸고 몇 초 후 그 정체가 확인되자 좌중은 술렁였습니다. 바로 국제에너지기구 고문이며 전 미국 에너지부 수석과학자로 활동했던 로버트 그린슈타인 박사였어요.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무게감이 있었고 그는 여느 때처럼 느린 걸음으로 연단 앞으로 걸어가더니 조윤정의 판서가 끝난 화이트보드를 천천히 바라보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윤정 씨,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단순히 훌륭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오늘 우리는 진실을 들었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발표자의 방향이 아닌 객석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한국은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천연가스, 우라늄, 대규모 수력 등 모든 것들이 부족합니다. 세계 어느 에너지 전문가와 지도자가 봐도 한국은 자원의 관점에서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까? 그의 어조가 단호해졌습니다. 그 조건 속에서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에너지 자생국가가 되었습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원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배터리 기술, 수소차 상용화, 부유식 해상풍력, AI 전력망 운영 등 모든 것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제는 천연 에너지가 넘쳐나는 국가들이 한국의 도움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중 중 일부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로 들어보죠. 석유가 넘치는 나라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사우디 비전 2030 계획의 핵심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스마트시티 네옴, 수소 생산 라인, 에너지 저장소 구축 등 모든 것들을 한국 기업과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있는 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의 기술에 의지하는 이 현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증명합니다. 순간 뒤편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박수였지만 이내 한 사람, 두 사람씩 따라 이어졌고 곧 강당 전체가 깊고 울림 있는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린슈타인 박사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객석 왼쪽 앞줄에 앉아있는 막심을 바라보았어요. 벨라루스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안에 일부 현실적인 통찰도 있었고 국가 간의 에너지 격차에 대한 고민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한국이 붕괴할 것이라는 발언은 말실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대를 오해한 발언입니다. 막심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오만함이 아닌 수치와 깨달음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한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린슈타인 박사는 다시 객석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신입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기회를 손에 쥐고 시작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짜 자립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는 손가락을 한번 들어올려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그 공간 너머에 있는 미래를 가리키듯.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선언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따라잡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자원 없는 나라가 글로벌 에너지 전략을 선도하는 시대, 그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그린슈타인 박사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이끌 리더로서, 기술만이 아니라 철학과 책임을 갖춘 국가로서 우리는 그들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그 가장 앞에는 한국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MIT 강연장은 단지 하나의 국제 포럼이 열린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이해하고 한국이 세계를 향해 리더십을 공표한 역사적인 공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자원도, 조건도, 운도 없이 출발했던 나라가 이제는 에너지의 미래를 주도하는 최전선에 섰다는 그 사실. 그것이야말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한국이라는 기적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가 맞습니다.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고 천연자원이라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에너지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두 눈에 담긴 집중력, 절박함 속에서 탄생한 창의성, 수치 하나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고장난 장비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태도, 이 모든 것이야말로 그 어떤 자원보다 무한하고 그 어떤 기술보다 앞선 진정한 에너지였어요. 자연은 유한하지만 인간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무한함을 증명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정신이 무서운 것입니다. 무엇이든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었기에 매번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던 그 역사. 실패는 곧 배움이 되었고 결핍은 오히려 창조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무한한 자원을 품은 진짜 자립의 국가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넘어 22세기 에너지 시대를 이끌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연료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민족이며 그 가능성은 세계 모든 위기를 넘어설 힘이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강의에서 가장 먼저 한국을 소개합니다. 기술이 아닌 사람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제 연구 논문 머리말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에너지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한국을 보라.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을 이해하라. 그들은 그 자체로 에너지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의 저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저도 한국인으로서 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